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동순 전 방송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방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예, 영광입니다. 예. 오늘 1부는 지난번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 1월 10일이죠. 그 신년회견이 있었는데 그 신년회견에 이 보도하는 기사들이 방송하는 방송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로 짚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주로 하고요.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보수의 패인과 또 앞으로 미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의원님, 일단 그 신년 기자회견을 이 정부는 굉장히 포맷이 과거에는 지정해놓고 정해진 발언을 사전에 조율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면서 마치 뭐 민주적이 된 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식만 약간 흉내를 낸 거죠. 내용 면에서는 저는 100점 만점에 50점도 주기 아깝다.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오늘 녹화하는 내용이 방송 나갈 때는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이미 다 나간 지 이제 한 주 내지 뭐 이렇게 좀 열흘 정도 될 텐데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의 저는 이게 하나의 쇼가 아니고 사건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되는가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를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이게 한 7, 8개월 만에 한다는 게 너무 오래됐고 그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뭐 자주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벌써 이게 전번에 8월 중순인가 예. 진 100일 하고 난 뒤에 처음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고 사실 저 뭐 백악관 얘기하는데 그쪽의 경우를 보면 거의 뭐 수시로 뭐 매달이 아니라 뭐 매주 정도 뭐 이렇게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살 만한 거 다 얘기를 하고 특히 오바마가 아주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는 뭐 이게 뭐 오랜만에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자들 뭐 지적해서 한다는데 그건 미리 뭐 다 누가 누군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사람들은 지명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영방송이 다 망가져고 어떻게 보면 저 공영방송이 저 성폭행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KBS, MBC, 뭐 SBS 기자는 없잖아요. 지금 정도면 거기 출입하는 기자를 주요 기자들은 이제 대통령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자들이 그 자세가 국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본다 이런 게 아니고 그저 아부성 저자세 뭐 이런 질문 기회를 줘서 영광님이다라는 또 뭐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시면 이따오 얘기나 하고 말이죠. 가지고 아주 그 얼굴이 뜨거운 또 뭐 어떤 사람은 인형을 들고 뭐 이러고 이거 완전히 이것도 쇼지 진지한 맛이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 국민을 대표한다는 게 아니라 그저 어디 조폭 두목 앞에서 그냥 설설 기는 그런 비굴한 모양이 돼서 참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뭐 원래 외국 애들 보면은 이 기자들이 추가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면은 추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끈질기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마치 그 대통령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 자신도 또 답변하는 거 보면은 41%의 지지를 받고 들어온 정권인데 어떻게 뭐 지금 9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 같이 아주 자신만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만 의식을 하지 그 지금 41% 지지면 지금 뭐 59% 기권 온 사람까지 해서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사실은 뭐를 다루지 않아서 누락이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편파가 제일 큰 겁니다. 진실을 왜곡한 것보다 더 큰 게 아예 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났다. 독재 국가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특정한 주제는 아예 말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다루지 않은 게 많은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기자들이 왜 이따위로 질문을 하고 하면서 이런 형식적이라도 열린 장을 만들었으면 소신 있게 앞에서 이렇게 묻지 못할까요? 뭐 자기들 회사를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직장에 의식을 그렇죠. 회사 자기네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약점도 많고 간부들 보니까 뭐 설설 알아서 기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기자들이니까 또 뭐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은 그런 게 첫째고 둘째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교육을. 지금 저 젊은 기자들이 이제 뭐 40대 또 뭐 50대 초반 뭐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뭐 그 데모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좌편향적인 사고도 일부 있겠지만은 이 저널리스트라는 게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도 감시 비판 하는 그런 기능이 언론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고 꼭 북한에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북한 정부 비판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고 선전기구입니다. 마치 그런 거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사전에 뭘 질문할 건지를 이렇게 짜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 부작위로 사람을 지정하면서 무슨 질문이 터져 나올지 모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들은 사전에 이 회사에 제가 오늘 가서 뭘 묻겠습니다라고 이 회사 간부들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가 뭐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한두 명씩 있잖아요. 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건 또 저는 그거는 또 선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짠대기보다도 준비하는 거죠. 물론 저 청와대 담당하는 쪽이나 질문하는 언론사 쪽이나 이게 중복돼서 나오면 안 되니까 너희들 뭐 관심이 뭐냐 하고 너희는 경제지면 경제 문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연출이라는 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제 준비하는 사람 쪽인 연출인데 준비를 했지만 준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연출이죠. 근데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결과적으로 뭐 어느 정도 조율은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꼭 나와야 될 반드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게 기자들을 델라 하면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 정도 되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죠. 기자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언론고시라고 언론고시. 그러죠. 그래서 이 뭐 판검사 되듯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기자고시를 된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지금까지 짜고 묻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할 때 내가 뭘 물으면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할 것이냐 하는 걸 몰랐을 거라고는 안 보거든요. 알면서도 이제 그걸 다루지를 않은 거죠. 그게 일종의 편파입니다. 과거에 진백일 회견 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각계각층이 와서 하는 척 하면서 회견 중간에 김정숙 씨가 들어오는 부분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처럼 들어왔는데 그게 상당히 각이 짜여져서
어느 시점에서 뭐 할 때 들어오라고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번에 보면요. 기자들은 회사에 아마 정치부장이나가 다 물었을 거예요. 일로 와봐라고. 너 내일 질문해서 뭔 질문할 거냐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는 한마디로 기자 개개인을 통제할 필요 없이 정치부장들한테 주요 언론에 전화만 싹 돌리면 뭐 자기들 쪽의 언론은 뭐 가만히 있어도 알려줄 거고 좀 빼딱 할 만한 사람들 몇 개만 해서 위에 간부들하고만 통화만 하면 뭔 질문이 내일 나올 거라 해서 대략은 나올 만한 범주를 갖다가 다 확보해 놨을 거라 봅니다. 이 정권에 하는 행태를 그럴 보면. 수 있죠. 그러나 예. 제대로 된 기자라면은 데스크에서 뭘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그런 암시를 줘도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죠. 그건 제가 만약에 알았어요. 기자 같았으면 저희 문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 안을 다 만들어 놨다고 이 로펌에다가 그걸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놨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고 왜 미리 만들어 놓느냐.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북한의 주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끝까지라도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를 해야 될 위치인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놨다라는 게 세상에 다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이 자성향 국민들은 평화협정을 갖다가 체결하라고 한다면 정부가 쓰지도 않을 거를 왜 만들었냐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어버버버버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원래 윤흥원 기자는 그 답변 오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의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질문자를 갖고 놀 정도면 마치 탁구 칠 때 받기 좋은 공만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딩들을 때리다가 네? 프로 선수가 갖고 네.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받기 좋은 공만 그 자리에 공 주면 잘 받죠. 그건 국민을 위한 그 질문이라고 기자라고 볼 수가 없죠. 옛날에 보면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 보면 뭐 이렇게 공이 밖으로 나가면 주스다가 툭 가운데 던져놓고 또 홀인원이라고 턱 하면서 아부한 거 그런 거 대통령 골프나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자유로운 척하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나 보면 결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목에 힘 딱 주고 건의 잡으면서 기자들 압박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거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아주 아니 그거보다 더 나쁘죠. 박근혜가 그렇게 꽉 막혀서 짜고 친 그런 거나 이거는 뭐 연출을 했지만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 가지 꼭 이런 질문이 있어야만 한다 네. 하는 걸 준비해 봤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제일 관심사가 중국의 국빈 방문 중에 기자들이 구타당한 겁니다. 폭행당한 거. 그건 동업자로서 의리로라도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기자가 폭행을 당한 걸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기자가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런 게 빠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존심. 그다음에 지금 뭐 외교적으로 친중 반미 노선으로 자꾸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어디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삼불 약속. 강경화 외무장관이 가서 삼불 약속한 건 주권 침해다 하는 얘기도 있고 얼마나 질문을 게 많습니까? 삼불 약속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그리고 또 사드나 고리 원전 오류 고기 문제 이런 걸 볼 때 정책 혼선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뭐 국가적인 재정이 낭비가 많고 또 뭐 거기에 무슨 뭐 수기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기 민주주의라는 거는 의회 민주제도를 보완하는 거지. 국회를 무시해가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수기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좀 질문하는 게 뭐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 보복 논란이 있는 그 적폐청산 문제도 얼마나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것도 안 해. 또 아랍에미레이트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됐으면 추가로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서실장이 뭔데 왔다 갔다 하고 2인자 같이 그럽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엄정 주의를 줄 그런 게 비서실장으로만 옛날에 저 내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부 장관은 판서고, 근데 어떻게 그런 그 주의 경고를 주고 지금도 뭐 자기가 말이야 UAB의 사람 뭐 가서 만나고 뭐 이건 뭐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요번에 또 김정태 자유한국당 뭐 만나서 이제 그만 얘기하자 뭐 이건 뭐 뒤에 나온 얘기지만 도대체가 이런 국민적 의혹을 질문을 제대로 추가 질문도 안 하고 또 청와대 주사파 문제도 그래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주사파가 뭐 13명인지 22명인지 그 안에 디글거리고 말이야. 지금 뭐 완전히 국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질문도 빠져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무도 관심 뭐 좀 안 갖는다기보다 이거의 기자는 마땅해야 될 게 우리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러나 다른 나라는 하와이고 일본이고 공습의 대변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자부 장관이라는 자가 말이야. 뭐 위기를 갖다가 조성 있다고 얘기하고 전쟁이 안 날지 모르지만 공습의 대변은 훈련 국민들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세상에 이런 질문도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없고 이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 정신병동 같아요. 우리나라가 기자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엊그제 14일 날 이 하와이에서 그 위기 관리하는 담당자가 단추를 잘못 눌러가 전 하와이 주민들한테 예. 지금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니까 뭐 난리가 났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이 본토에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도 장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혼돈이 좀 있었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북한이 공습을 할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있는지, 또 공습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아파트 요즘 대부분 사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또 국민들이 비상시에 만약에 핵이 터졌다 하면 최소 일주일을 땅 밑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먹을 마실 물과 식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건 어떻게 해라고 국민들한테 지침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비상경보나 하나 받고 끝날 건가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김부겸을 저는 김부검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다 국민들 죽은 다음에 부검 올 건지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 행자부 장관이고 뭐 문재인 정부고 이걸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서 대비를 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저는 그 사람 머릿속을 한번 부검을 해봐야 된다. 정말 세상에 들어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래도 김부검인지 부겸인지 나는 그 대구에서 당선돼서 그래도 야당에 뭐 저런 대먹은 사람도 있구나. 여당이죠 지금. 근데 놈이라고 내 얘기했어. 정신 나간 놈이지. 이게 국민의 생명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위기를 갖다가 뭐 어쩌고. 근데 이게 뭐 그 사람은 야당에서 곧바로 자기 목소리도 내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진노 친문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독자 노선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틀린 놈이에요. 이렇게 알려졌고, 또 정치 시작은 한나라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5인방이라 해가 한나라당 5명이 노무현 정권 들었으니까 탈당해서 글로 간 사람 아닙니까? 대구 사람들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인 정도가라면 현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도 장관 정도 되면 낼 수가 있는데 그거 한다고 장관 쫓아내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주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이제 당 내부에 주류 비주류가 없이 죄다 지금 아부하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비문이든 아니든 반문이든 공천받고 뭐 하려고 죄다 그냥 다 문바다고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한 말 보면은 이 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왜 망했는가? 딱 나오는 게 요즘 현상도 그렇습니다. 그 뭐 고종 밑에 대원군하고 민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그렇게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바람에 총 한 방 못 쏘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고종 병신 같은 게 말이야 이게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한국에 이 특사로 보내가 요즘 같으면 칼둔 같은 사람을 보내가 쫙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어느부터 한국의 눈가리가 좀 빠리빠리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나 하니까 썰놈 하나도 없다 가서 했잖아요. 한 번 더 왔잖아요. 그래 너는 우리가 특사를 보냈는데 왜 너네는 안 보내냐 하니까 그 가기 싫어가 빌빌 싸다가 나중에 이제 황윤길이하고 김성일이 황윤길이가 이제 정사고 김성일이가 부사죠. 그래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수도까지 가는데 한 넉 달, 5달을 끌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막 끌면서 쓸데없는 거 보여주고 원숭이 보여주고 막 술이나 미기고 군기 잡고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가라 해서 이제 오는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황윤길이는 부산에서 이제 썼어요. 동래성에서. 저거 눈빛이나 이런 걸 보니까 관상이 되게 더럽게 못생겼는데 눈이 이렇게 이글이글한 게 저 보통의 아이더라. 저 철림없이 쳐들어올 거다. 이런데 김성일이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황윤길이보다는 훨씬 뛰어난 선비인데 개파에 속해져 있었어요. 예, 당파가 그러니까 남인, 북인, 뭐 동인, 서인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당파는 일본이 안 쳐들어온다 하고 나머지 당파를 척결해야지 일본이 쳐들어온다 하면 당파 싸움을 못 하잖아요. 유리한 당파에 있다 보니까 이 김성일이는 쳐들어올 것 같은데 보고는 그럼 보니까 원숭이 같이 생기고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선조도 문제죠. 네. 선조도 지가 전쟁하고 싶지 않고 전쟁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는 김성일이 말을 따르고서 전쟁 준비도 안 하니까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나중에 유성룡이가 김성일이를 성조 이제 전쟁이 나가 다 깨진 다음에 김성일이 저거 죽여라 이러더니 그래서 유성룡이가 나서서 일단 말려줬는데 니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니까 나도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 당파에서 내가 그 말을 하면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금도 전부 평화만 외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싸울 각오도 해야 되는데 뭐 100이면 99명이 평화, 어? 저는 지금 여당 내부에 일고 있는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원숭이가 돼가고 있는 네, 민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야당일 때 당시 뭡니까? 근데 요번에 새누리당을 김부겸인지 김부검인지 이자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저건 저 대구 사람이 사기당했구나. 저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 낼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놈은 그건 국회의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목소리 낸 걸로 하면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그 뭐 친박 비박해가 다른 목소리 많이 냈잖아요. 그게 더 낫죠. 맞죠. 자, 그 제가 요번에 그 회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예.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 대통령 신년사 중에 촛불이라는 얘기는 9번 나왔는데 자유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글쎄 싫어하는지 하긴 촛불을 9배 더 좋아하는지 하긴 안 났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최상급 표현은 안 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과 정의면 저쪽인 불의와 뭐 하여간에 나쁜 쪽이거든. 듣는 사람 쪽은. 허위주의네. 이게 세상에 우리가 역사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본 사람은 진실이 뭔지 정의가 뭔지 끝까지 고뇌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 정치에서 진실과 정의 이런 최상급 표현을 쓰는 거는 그러면 일본 아베가 듣기에는 우리는 그러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다. 이런 식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좀 그 레토릭이 잘못된 거고. 전 그 부분에 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폐기를 발표하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추가적으로 재협상도 안 하겠다 하면서 양국이 합의문에 있던 유감과 사과라는 발언을 아베의 편지로 그 할머니들한테만 보내주면 매듭을 짓겠다 하면 그러니까 아베가 편지 하나만 보내주면 진실과 정의는 없어지는 거고 아베가 편지를 안 보내줬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가 남아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이게 뭐 전직 외교관 뭐 58명인가가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잘못되고 있다. 문정인 특보고 강경화 내보내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위안부 문제도 결과적으로 해서 뭐 단결을 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나온 건 다 까발려서 부작용이 나고 그다음부터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외교문서라는 게 한 30년 동안 이걸 공개 안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이런 삼류 정치를 해서 되겠냐? 어? 그 전직 외교관이 또 성명을 냈다니까 또 이 외교관을 또 분석을 했어요. 이 좌빨이라고 부르는 언론에서 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는 뭐 홍준표가 대선에 갔거나 당 대표를 할 때 지지한다고 한 사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 뭐 한 배설을 해먹었거나 지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빨간 걸 파란 걸로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흰 글이 몇 명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말한 전직 주요 외교관들이 다 기성 보수 쪽의 정치권에 줄을 서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툭 하면 야권 편에 서서 시국 성명을 내는 교수들이나 또 무슨 제야단체, 무슨 뭐 비상행동, 촛불 이런 데 보면 사드에 나타났다가 촛불에 나타났다가 광우병에 나타나갔다가 온 사방에 뭐 직업적으로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나 이거나 이 사람들이 좀 순수하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는 게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하고 특히 외교관은 더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원래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거기 시키는 대로 가서 주재국에서 자기 대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이런 사람들이 십몇 명이 이런 성명을 냈다는 거는 아주 저 드문 일이에요. 어? 그럼요. 이분들 중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그럼요. 거고 이분들 중에는 또 물러나서 정부 산하기관인 이런 협회나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뭐 노후에 대접도 좀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아마 이 18명인가 이 사람들 다 분석해서 뭐 맡고 있냐 다 조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다 조사 들어갔을 거예요. 뭐 맡고 있는 사람은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 최저임금 얘기할 때 뭐 왜 이거에 대한 영향이 말이에요. 일자리 관계 뭐 현황판도 대통령 방에 걸어놓고 그랬던데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도 매일 한 번씩 보나 하고 한번 물어봐야지. 그냥 물어봐야 그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밤에는 몇 명, 오늘 아침에는 몇 명 돼 있습니까 하고. 대학생들 실업률이 지금 9.9% 역대 최고로 높답니다. 실업률이. 예? 거기다가 뭐 노동시간 단축까지 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뭐 근데 뭐 추가 질문도 없고 그냥 또 특히 내가 볼 때 아주 저건 참 잘못된 거다니 악플입니다. 어떤 기자가 조선 비즈 여자 기자라고 그러는데 여자 기자들만. 그건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였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악플 때문에 못 살겠다. 참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렇게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많이 당했단 말이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 폭력이 더 살인적인 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 약한 최진실 같은 탤런트는 죽었잖아요. 댓글 보고 예?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은 우리 문화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정부의 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또 다른 폭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라면 한국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 세계로 따지면 마피아 보스를 뒤에 업고 온 사방 그 보스가 좀 싫어할 만한 사람한테 너 죽을래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댓글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나 고소고발을 의식을 안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건데 대통령 쪽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몰려가서 심지어 자기 당에도 이 현직 공무원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욕 억수로 먹었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가 하룻밤에 수만 명이 욕을 해요. 막 쌍욕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당하는 사람은 거의 전이 상실이 되지요. 한두 명도 아닌데 내가 이걸 며칠 더 당하다가는. 근데 이걸 왜 그냥 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거는 이게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홍위병 같이
껄끄러운 놈들 아주 십자포화로 갈려서 그냥 절단.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머리를 끌어내서 길거리에 조리돌림을 시켰지만은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생긴 게 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조리돌림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 자기는 대통령인데 한국에서 제일 센 사람인데 가짜나서 상대 안 하는 거지 뭐 문재앙이라 해서 하면 자기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죠. 아니 네. 호다못해 안희정이까지 지금 적폐로 그럼 안희정도 뭐 그렇고 지금 이재명도 그 뒤에 쏙 들어가가 조용해졌잖아요. 이재명도 박원순도 딸랑딸랑. 그러고 박원순이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되는 것은 노무현 정권 투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삼성공화국 투라고 용감하게 박원순 시장이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박원순이 지금 시장하는 것도 드러낼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박원순 시장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 저보다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비판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개헌 문제도 그렇습니다. 개헌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 말해놓은 정부 단독안으로 내놓겠다. 근데 이걸 말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석수가 160몇 석이고 뭐 117석이에요. 170 117석. 117석 한 명 이렇게 또 와서 매일 그 의원이 하나씩 줄어드니까 잘 세야 돼요. 근데 그 빠진 사람도 있고 더라. 어쨌든 이게 3분의 2를 그 숫자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개헌이 통과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약점들을 많이 잡고 이제 과반수 한 3분의 2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 보관이 있다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죠. 야당이 재구실을 못하니까는 정부 단독안 못 올리겠다.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하고 무슨 기본권 얘기하는데 지방분권은 이제 연방제 같이 가겠다는 거고 기본권은 지금도 기본권은 명예훼손이고 뭐고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뭘 어떻게 홍위병들을 더 키우려고 그러죠. 법률이나 헌법의 이 개편 요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 지금처럼 복잡하게 국회에 있는 힘을 빼가지고 직접적으로 간다. 그래서 100분의 3이 찬성하면 투표에 붙이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마련된 초안에도 보면은 자유민주라는 얘기는 다 빼고 평등이라는 얘기는 집어넣고 나 그 야당이라는 사람들도 우리 한두 번 얘기한 거는 한심한 게 그게 왜 초안을 만드는데 야당들이 무슨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고 그것도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야당이 지들 뭐 했냐 이게. 자, 근데 평등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평등을 헌법 정신에 넣고 싶으면 국민의 지금 이 재산을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재산이 3억 8천만 원이고요. 빚이 7천만 원이요. 그러면 순재산이 3억 1천만 원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양산에 집 팔고 그다음에 이 총리부터 이 장관 무슨 국회의원들이 다 재산 정리해 가지고요. 3억 1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국민평등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그런 거 좀 평등 좀 하라 그러지요. 평등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기로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지어가 잘 살고 집 2채, 3채도 다 갖고 있고 한 사람들이 그런 거는 또 똑같아요. 한국당 하는 짓거리나. 뭔 평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자회견 요번에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생각보다도 빨리 무너지겠구나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먼저 이 사람들 기분 나쁜 얘기 좀 하면은 노무현 정부에 반의 반도 못해. 노무현 정부는 야 반미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표를 얻은 다음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는 이게 동네 조기 축구 해오고 프리미어 리그하고 다르니까는 이 사람이 바꾼 거야. 한미 FTA도 하고 해군 제주 해군 기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문재인이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문 정부보다 다른 게 적어도 올라갈 때는 반미면 어떠냐 그러고 표 얻어서 올라간 다음에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무현이는. 이 사람이 이게 큰 물에 가서 보니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미 FTA 해서 지금 우리가 무역의 발판을 교두보를 갖고 온 거.
또 저 제주 해군 기지도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지지층에 그것만 의식을 하고 매몰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로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 겁이 좀 있었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아니, 확 잘 내지르는데 내지르고 나면 이거 좀 큰일 났다 어쩌지 하고 아니 좀 있었어요. 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겁의 바탕이 예? 애국심이었다 그렇죠. 합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무식하면 겁이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많은 지식이 많으면요. 예? 세상 만사가 다 겁이 나요. 그런데 무식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 정권에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밤에 잘 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한 걸 다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모르는 내가 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 세월이 지나가면 터지고 공개되고 폭로될 계속 건데.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겁이 나서 이거 내일 가서 좀 다르게 발표해야 되겠다. 이제 좀 그만 잡아 넣어야 되겠다. 저거 너무 많이 잡아 넣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피바다가 흐르는데 저게 나중에 전부 나한테 칼 들고 달라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툭 때리니까 전부 겁 없이 반항도 못하고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데 정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민심이라는 게 그러면- 양은 냄비, 라면 냄비 네. 끓듯이 그럼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민심이 지금 편을 드는 듯 하다가 전부 돌을 던지려고 달라들면 수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부 마치도록 하고요. 예, 2부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